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군산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명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선박이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된 내용들이 대학 강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라서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 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선박을 이야기할 때 부력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럼 부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부력 때문에 선박이 물에 뜨게 되고, 이러한 것은 물의 중량이 물체를 띄우기 때문에 부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사람이 1m 밑에 잠수해 있다면 우리 머리 윗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림에 있는 바와 같이 1m, 1m, 1m의 즉 1m 삼성만큼의 물의 무게인 1톤이라고 하는 수압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신장을 예를 들어서 키를 2m라고 한다면 발 아랫부분에는 3m만큼 잠수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수압이 아랫부분에서 윗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철로 만든 선박이 물에 뜨는 것은 물로부터 받는 부력이라고 하는 힘에 의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심 1m를 잠수하면 약 1톤의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수심에 따라 증가하는 수압이 실제로 선박을 띄우게 하는 부력을 만들어 냅니다. 조금 더 부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수압은 수심에 의해서 비례합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잠수를 하면 발 부분에 작용하는 수압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수면에서부터 수중으로 내려갈수록 작용하는 수압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지 않는 철로 만든 상자를 만들어서 물에 띄워보면은 측면에서 작용하는 힘은 왼쪽과 오른쪽에서 작용하는 힘은 서로 같은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좌우로 철의 상자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하로 움직이게 하는 힘은 작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랫부분과 윗부분에서의 수압의 차이에 의해서 철의 상자가 자꾸만 위로 떠오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수욕장이나 아니면 목욕탕에서 고무풍선 같은 것을 밑으로 눌렀다가 놓으면은 계속 위로 떠오르려고 하는 것을 체험해 보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철상자가 물속에 잠겨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수면의 아랫부분에서 작용하는 힘이 수면의 상자의 윗부분에서 작용하는 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배가 물 위에 뜨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상자의 상면에서 작용하는 수압에 의해 아랫방향으로 향하는 힘과 상자의 하면에서 작용하는 수압에 의해 윗방향으로 향하는 힘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상자의 아랫면에서 작용하는 수압과 윗면에서 작용하는 수압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힘이 바로 부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어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설명에서 제가 부력을 측정할 때 정사각형의 상자라든지 또는 직사각형의 상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물체가 다양한 형태의 물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박과 같은 경우에는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형태가 저항을 적게 받기 위해서 다양한 곡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도 부력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아르키메데스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물에 넣은 물체의 형태가 다르다면 부력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이 원리는 유체 내에 정지하고 있는 물체에는 그 물체가 눌러 내보낸 유체의 무게와 같은 크기의 부력을 받는다는 것이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목욕탕에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여러분들이 그 물에 들어가면은 틀림없이 흘러 넘쳐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무게를 달아보면은 그만큼의 부력이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 보면은 배제한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배의 톤수로 이야기할 때 배수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부력은 물체의 형태와 관계없이 유체 내에 잠겨있는 물체의 체적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매우 중요한 발견을 한 사람이 아르키메데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이 변하면 부력도 변한다라는 주제가 되겠는데요. 먼저 내용부터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해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곳의 물은 염분 농도가 매우 높고 밀도가 아주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둥둥 떠서 수영을 할 수도 있고,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 사해를 검색해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가 물 위에 누워서 독서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해라고 하는 것은 염분 농도가 높아서 부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수는 염분을 포함하고 있고 순수한 물에 비해 밀도가 큽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순수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이 아니고 우리가 저수지라든지 강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해수가 일반적인 물에 비해 밀도가 약 2.7% 정도 큽니다. 즉 해수의 경우가 순수한 물에 비해 부력이 약 2.7% 더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은 비압축성 유체로 수심에 따라서는 밀도의 변화가 거의 없지만 온도에 의해서는 밀도가 많이 변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비압축성 유체라고 하는 것은 압축이 잘 되지 않는 유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체라고 하는 것은 기체와 액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유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학 시간에 예를 들어서 주사기 내에 물을 넣고 여러분들이 손바닥으로 앞부분을 막고 피스톤을 누른다고 생각하시면은 물은 잘 눌러지지 않습니다. 즉 압축이 잘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압축성 유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면에 이번에는 주사기에 그냥 공기를 넣고 여러분들이 손바닥으로 한쪽을 막고 또 피스톤을 누르면은 압축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는 압축성 유체입니다. 그래서 물은 비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수심 아무리 밑으로 내려가도 밀도는 눌러져 가지고 더 높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온도에 의해서는 밀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경험을 못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어릴 때는 대중목욕탕에 가면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큰 바가지 가지고 계속 물을 순환시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뜨거운 물은 차가운 물보다 더 밀도가 낮기 때문에 항상 물의 윗부분만 뜨거운 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탕 내의 온도를 균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셔가지고 물의 온도를 맞추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온도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구와 친숙한 운송기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는 운송기관 중에서도 가장 적은 에너지로 다량의 물건을 운반할 수 있어 매우 친환경적인 운송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가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력에 의한 영향입니다.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에 놓고 사람이 손으로 밀어서 차를 움직이려면 아마 성인 한 두세 명이 붙어서 밀어야지만
차가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비슷한 크기의 작은 보트가 저수지에 떠 있을 때 한 사람의 힘으로도 그 보트를 우리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배가 바로 에너지를 적게 쓰고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구와 친숙한 운송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배는 여러분들 보시는 그림과 같이 배는 제자리에 가만히 떠 있으려고 하면 아무런 에너지가 필요 없이 가만히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헬리콥터나 비행기는 제자리에 떠 있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지만 그 위치에 떠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배의 안전성은 부력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전복입니다. 전복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옆으로 쓰러져 물속에 가라앉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복을 방지하는 것이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인 복원력입니다. 이 복원력 또한 바로 부력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처음에는 똑바로 서 있던 배가 시계 방향으로 조금 기울어졌다고 가정을 해보면 배의 중앙에서의 중심선을 끄었을 때 여러분들 수면 아래의 오른쪽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잠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한 것과 같이 물속에 잠겨 있는 체적이 크면 클수록 부력이 더 많이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력이 선박의 아랫면에 작용하는데 왼쪽보다 오른쪽으로 배가 기울어져서 더 많이 잠겼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부력의 중심이 이동해서 배가 원위치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복원력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선체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물속에서 움직일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큰 이유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수욕장에 여름에 이제 피서를 가셔가지고 백사장에서 달리기 할 때랑 그 다음에 바닷물에 들어가서 달리기 할 때, 바닷물에 들어가서도 무릎 정도의 깊이에서 달리기를 할 때와 가슴 정도의 깊이에서 달리기를 할 때 틀림없이 받는 저항이 다르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내용을 살펴보면은 물속에서 움직이는 물체에는 물로부터 큰 힘이 작용합니다. 큰 유체 저항이 작용하는 것은 물의 밀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즉, 유체의 저항은 밀도에 비례합니다. 물의 밀도는 공기에 비해 약 800배 정도 크기 때문에 저항도 약 800배 정도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력에 의해서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부력이 커져서 배가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밀도가 커져서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배가 저항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비단 선박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 장치들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박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 부력하고 저항하고의 관계를 잘 계산을 해서 배가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곳을 항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서 저항을 줄이는 선박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수중익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모형도가 수중익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물 아래쪽을 보시면은 물속에 날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수중익선이라고 부릅니다. 밀도가 작은 공기 중에서 운항하기 위해 선박을 물 위에 뜨게 하여 운항하는 수중익선을 만들었습니다. 배의 속도가 증가하면 선체 아래에 있는 수중익에 양력이 발생하여 배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선박입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기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800배 작기 때문에 공기 중을 달려가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속일 때는 양력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속에 배의 많은 부분이 잠겨 있습니다만,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배의 아랫부분에 있는 날개에서 비행기의 날개와 같이 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해서 배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저항을 줄이는 선박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호버크래프트라고 하는 배입니다. 이 배는 현재 해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배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호버크래프트는 배의 주위를 고무 스커트로 둘러싸고 그 안에 공기를 주입한 것입니다. 즉 공기의 쿠션 압력, 즉 우리가 여자들이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닮았다 그래서 스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커트 속에 압축되어 있는 공기를 밑으로 계속 분출시켜 가지고 배가 수면 위로 뜰 수 있도록 만드는 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기의 쿠션 압력으로 선체를 부양시킵니다. 영국에서 개발되었고, 호버크래프트는 상품명으로 원래는 에어 쿠션 비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뭐 여러 가지 상품명이 너무나도 유명해 가지고 그렇게 불리는 뭐 옷들도 있고, 우리가 이발소에 가면은 쓰는 그런 기계들도 다 불리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 여러분들은 호버크래프트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만은 더 정확하게는 에어 쿠션 비클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호버크래프트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동선에 의한 고속화가 추진되었습니다. 다동선, 말 그대로 동체가 여러 개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위에 있는 배의 모양과 아래에 있는 배의 모양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길이는 같습니다만 배의 폭이 하나는 조금 크고 하나는 작고 하나는 좀 뚱뚱하고 하나는 홀쭉하고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배의 모형을 가지고 실제로 파도가 얼마만큼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실험을 한 그래프가 아래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홀쭉한 배가 뚱뚱한 배보다 훨씬 더 파도를 만들어내는 저항이 적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한 배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배는 가늘고 뾰족하면은 저항을 적게 받아서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만, 아르키메데스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밑에서 작용하는 부력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빨리는 갈 수 있습니다만 안전하게 전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주 힘든 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안하게 된 것이 바로 다동선이라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배인지 한번 살펴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뾰족하게 생긴 그러한 선체, 우리는 전문 용어로 이 선체를 더미헐이라고 합니다. 이 더미헐 두 개를 하고 그 위에 이렇게 갑판을 연결한 배를 우리가 쌍동선 또는 카타마란이라고 부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배를 매우 가늘고 길게 하면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복원력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의 선체를 평행으로 놓고 공중의 구조물로 연결한 선박이 고안되었습니다. 다동선으로 불리게 되는데, 두 개가 있으면은 쌍동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세 개가 있으면 삼동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체가 두 개 있으면 우리가 카타마란이라 그러고, 우리 한자어를 빌어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쌍동선이 되겠습니다. 라고 부르며 주로 고속선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동력선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배의 저항이라든지 부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 우리가 동력선,
아주 옛날에는 사람의 힘 또는 풍력의 힘, 이러한 힘에 의해서 배가 움직였다면은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우리가 동력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동력선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용들로는 외차와 스크루 프로펠러, 그 다음에 프로펠러가 배의 뒤쪽에 있는 이유, 그리고 다양한 추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차선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외차선을 외륜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륜자라고 하는 것은 바퀴를 말하는데, 즉 바퀴가 밖에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래서 외륜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트의 전기기관 발명에 따라 인간은 바람과 같은 자연의 힘이나 사람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지구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이용해 다양한 기계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등장한 동력 선박은 큰 수차를 회전시켜 전진하는 외차선 또는 외륜선이 나왔습니다. 배가 움직이는 원리는 수차에 의해서 작용하는 항력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물레방아 같은 것이 밖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등장한 배가 스크루 프로펠러 선이 되겠습니다. 외차선에 이어 등장한 것이 바로 나사의 원리, 스크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영어입니다만 우리가 나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사의 원리를 이용한 스크루 프로펠러 선이 외차선에 이어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스크루 프로펠러는 하나의 축에 날개를 붙인 것으로 안각을 가진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에 의해 배가 추진하게 됩니다. 또 조금 어려운 한자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자르는 각도입니다. 맞이할 앙자라고 하는 한자를 씁니다마는 그 말은 무엇이냐? 물을 맞이하는 프로펠러의 각도, 즉 프로펠러가 물을 어떠한 각도로 자르느냐, 이런 것을 우리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전문 용어로 안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크루 프로펠러 선박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앞선 슬라이드의 외차선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기심을 참지 못해서 이와 같이 스크루 프로펠러 선하고 외차선하고 줄다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1845년 4월 3일에 외차선과 스크루 프로펠러 선과의 줄다리기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두 배의 크기와 엔진 출력은 거의 같은 선박으로 시합을 하였습니다. 시합한 결과 스크루 프로펠러 선이 외차선을 2.5 노트의 속도로 끌며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즉 줄다리기 시합에서 스크루 프로펠러 선이 외차선을 이겼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2.5 노트라고 하는 조금 낯선 생소한 그러한 단위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선박에서 또는 비행기에서 이야기할 때 노트라고 하는 단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하는 시속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2.5 노트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1.8 정도를 해주면은 우리가 육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속이라고 하는 단위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시합을 이렇게 해가지고 스크루 프로펠러 선이 외차선을 이긴 이후에 계속해서 시합이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합에서 모두 다 스크루 프로펠러 선이 승리하였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스크루 프로펠러는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물을 가르는 그러한 각도에 따라서 받는 힘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양력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외차선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항력이 외륜에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선박을 유용하게 이용하려고 하면 항력보다 양력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배를 추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프로펠러는 왜 선박의 뒤쪽에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드뭅니다마는 프로펠러가 배의 앞쪽
또는 앞쪽 수면 아래에 앞쪽 밑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배는 다 프로펠러가 선박의 뒤쪽에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류 프로펠러의 날개는 보통 4개에서 6개로 축의 주위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풍기 날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날개의 면에 작용하는 양력으로 배를 추진시킵니다. 또한 프로펠러는 가능한 한 느린 유속에서 회전해야 큰 추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박 주위의 흐름은 선박의 추진 속도와 거의 같지만 선박의 뒤에는 속도가 느린 영역이 존재합니다. 얼마만큼 느린 영역이 존재하냐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대략 40%보다 더 적어지는 영역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프로펠러는 가능한 한 느린 유속에서 회전해야 큰 추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실 때 평지를 달릴 때는 여러분들 다리의 힘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리막을 달리고 있는데 계속 페달을 젓는다고 해서 속도가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엄청나게 다리 힘이 좋은 학생들은 빨리 페달을 밟으면 더 빨리 가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내리막에서는 아무리 페달을 돌려도 자전거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도 마찬가지로 속도가 아주 느린 영역에서 프로펠러를 회전을 시켜야지만 에너지 효율이 좋게 배를 추진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흐름이 느린 영역을 우리는 반류 또는 영어로 웨이크라고 합니다. 이 웨이크 내에서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면 높은 효율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추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으로 되면 스크류 프로펠러의 회전수가 증가하여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여 추진 효율이 나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우리 또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공동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또는 물리 시간에 비커 내에 모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프로펠러 날개를 한번 회전시킨 경험들이 있을 수 있을 건데요. 이때 천천히 회전시키면 물살이 이렇게 가운데로 말리면서 돌 것입니다. 하지만 회전 속도를 매우 빠르게 하면 안에서 기포가 막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캐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펠러가 물속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은 캐비테이션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한 10여 분 전에 했던 것을 한번 상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물의 밀도가 800배, 공기의 밀도는 1이라고 하면은 물은 800이 되겠습니다. 즉 밀도가 높은 물을 밀어내야지만 배가 더 잘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면은 거기에 기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공기를 미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의 추진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워터 제트 추진기입니다. 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흡입한 후 고속으로 뒤로 배출하는 추진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수족관에 가가지고 오징어가 어떻게 유영을 하는지를 보시면은 오징어가 유영하는 것과 똑같은 추진을 하는 것이 바로 워터제트 추진기가 되겠습니다. 워터제트 추진의 장점은 캐비테이션의 문제가 없고 선체 외부에 돌출물이 없어서 저항이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크류 프로펠러 같은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배의 아랫부분이 매우 깔끔하게 되어 저항이 적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한 다양한 추진기 중에 전자추진입니다. 전기와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추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프레밍의 왼손 법칙을 이용한 전자추진선이 고안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힘, 자기장, 전류 이러한 것을 아마 과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이 바로 배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반대 방향이 되면은 배가 앞으로 나간다는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초전도체의 개발에 힘입어
전자추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배는 연구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현재는 운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전자추진으로 해서 움직이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장에 의한 인체의 영향이나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아직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 상용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추진기입니다. 자동차도 여러분들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는 것과 같이 선박도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즉 엔진을 사용해서 프로펠러를 돌리고 또 발전기를 사용해서 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펠러를 돌려가지고 하는 추진기를 우리가 하이브리드 추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강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있는데요. 선박이 친환경 운송 수단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보면은 바로 물에 의한 부력은 배가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덤프 트럭이라고 하는 15톤 화물 트럭의 엔진의 마력은 약 260마력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15톤 트럭을 무려 50대를 배에 싣고 운항하는 배의 마력은 불과 1000마력에 불과합니다. 환산해 보면은 화물을 운반하는 트럭의 약 13분의 1 정도의 마력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박은 친환경 운송수단이며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0% 이상이 바로 선박을 이용한 운송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를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강연할 때 제 강연을 듣고 나오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선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화물 적재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화물선은 선박을 화물을 잘 적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의 무게 중심이 틀어지기 때문에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장 큰 대원칙은 무엇이냐? 무거운 화물들을 배의 아랫부분 그리고 배의 중심에다가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오뚜기를 가지고 노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 오뚜기라고 하는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그 오뚜기는 아랫부분이 아주 무겁습니다. 아래의 중앙이 아주 무거운데요. 그것을 옆으로 눕혔다가 놓으면은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도 마찬가지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화물의 무거운 것들을 배의 중앙의 아랫부분 쪽으로 배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들로는 물의 저항을 받지 않는 선박.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있기 때문에 부력이 있고 반대의 역할하는 것이 물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의 저항을 받지 않는 선박은 제가 알기로 현재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행선이라고 불리우는 배가 있는데 그 비행선 중에서도 위그선이라고 하는 배가 있습니다. 위그의 철자는 WIG인데 이 W는 무엇이냐? 날개를 뜻하는 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는 전치사 in이 되고 그 다음에 G는 ground입니다. 즉 wing in ground effect, 즉 날개에 작용하는 그러한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배가 달리는 것입니다. 물론 비행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는 선박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 비행기로도 분류할 수 있는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배가 물로부터 받는 저항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도 마찬가지로 군사 목적으로
지금의 러시아의 아주 옛날인 그 소련에서 개발한 그러한 배들이 카스피해를 운항하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그선 같은 경우가 물로부터 받는 저항이 가장 적은 그러한 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력, 즉 배를 만들어내는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화물선, 그 다음에 지금은 컨테이너선, 또 최근에 와서는 친환경 선박이라고 불리우는 LNG 선박들 등도 건조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 세계의 그러한 수주량, 예를 들어서 전 세계가 100척의 배를 올해 안에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100척 중에 약 45척, 45척 이상을 우리나라가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 강국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장시간 조금 딱딱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용어들이 전문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영어도 있었고 한자어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가급적 잘 설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친절하고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